안녕하세요. 이수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패널 토론이 저희가 9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토론자 시간이 많이 배정된 거는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다시 논평에 대해서 다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 다 여기 모시기에는 좀 무대가 작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패널리스트들이 한번 전반적인 의견을 한 7, 8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응답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재밌게 하려면 토론이라는 게 약간 각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 엄수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재미없었을 때는 각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토론자께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많이 고명하신 분들이어서 상세한 양력은 필요 없고요. 먼저 이제 서주석 국방부 차관님, 네, 대통령님께서 안보수석 비서관을 지내셨고 했기 때문에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오른쪽에 조태영 전 외교부 1차관님, 조차관님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호주 대사도 지내셨지만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실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는 최석영 전 주네바 국제기구 대표국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최 대사님은 최근에 저도 참여했는데 UN 외교 독립 패널 공동의장을 지내셨고요. 통상 문제 이런 데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제 가장 왼쪽 계신 홍익표 19대 20대 국회의원님은 소개가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셔서 TV에서 아주 자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부 입장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아시고 또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발표자에 대해서 다 토론하실 필요는 없고요. 묶어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차관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서 토론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동아시아연구원은 옛날에 청와대 그만두고 나가서 한번 간절 짓고요. 지금부터 국방부를 그만두니까 또 한번 보셔가지고 2번 이 행사에 오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이 제안서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좀 검토를 했는데 양이 많은데 일단 7분 정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추가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나왔던 하영선 이사장님의 기조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정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EAI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4분이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잘 작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제별로 접근법이 조금 상이하고 또 제안도 좀 다양한 층위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어서 통일성과 실행력 면에서 조금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거를 작업은 해야 되겠다. 저도 연구소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를 항상 그렇게 저희가 정리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평가보다 후반기 정책 제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미중 관계, 대미 대중 전략 관련해서 저도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규칙 기반의 질서를 옹호하고 공동이익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안별로 전문적인 해결을 해나가자. 이 취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현안으로 제시된 전작권 전환 문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군과 우리 국방이
제 자리에 서서 국가 안위를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980년대, 90년대와 달리 이제 2010년대 말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국방비에 지금 붓고 있죠. 전시 한국군의 작전 운영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우리의 국익과 국가 목표, 또 전쟁 목표, 전쟁 방침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작계, 교리 작성, 무기 체계, 장비, 건설, 운영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자권의 전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한미 간의 이 전환 시점을 2012년에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근데 조기에 바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전환을 이루겠다는 그런 방향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관리를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었던 중로 군용기의 카디지 진입 문제,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동맹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 풀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독자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중로 외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현재 한중 간의 한러 간에 공군 직통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풀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전자권 전환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익을 좀 더 효과적이고 적절히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분담 협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원칙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9차 협상 과정을 계속 지켜봤는데, 우리 협상팀이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고 적극적 분석과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접근은 우리보다 좀 부족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협상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설득을 했었고, 막판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백악관에서 관여하면서 합의가 지연되다가 단년도 합의로 끝나고 말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여기 제시한 것처럼 전문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 설득을 위한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무척 중요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협상의 이 특별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명확한 결과 설명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관련된 대중현안 부분 관련해서 여기 제시하신 대로 재작년 10월에 거의 이제 봉합됐고 이제는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만, 미-중 간의 전략 대결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정말 이 배치 이후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앞으로 이런 사안들을 대항에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07년에 정부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드 대책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결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설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무척 적극적인 설명을 했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과정에서 4기를 추가 배치하는 그런 결정이 있게 되고 이러면서 아주 어려운 협상 과정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선제적 예방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한미협력만큼 중요한 게 한중협력이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비핵화의 최종 합의 및 이행 단계에서 이 영내의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평화협정 체결 등에서는 중국의 협력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차례 남북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간 협의라는 표현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중국과의 협력을 이 부분에서 언제나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정책 관련해서 그동안 일본의 역할과 위상이 미약했고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 그 김대중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저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인식과 북일 관계 접근에 비해서 지금 아베 총리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물론 같은 틀에서 따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제가 필요하고요.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제가 사실관계만 간단히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는 그 자체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입니다. 상대국의 군사비밀을 우리가 그 국가가 설정한 비밀 등급대로 관리한다는 협정입니다. 우리는 현재 34개 국가와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 협정으로 군사적 신뢰가 강화되고 정보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건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협정이 있다 그래서 막 교류가 막 늘어나는 거 아니고 그냥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의 협정입니다. 한일 지소미아의 경우는 2016년 말에 체결된 이후에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누적적인 신뢰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정보 측면에서 대단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사실관계와 함께 전략적 판단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 기조발언에서 나오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려지고 또 장기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효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본의 뭐 군사대국 같은 일들과 관련된 한일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군사적 투명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동북아에서의 개선과 함께 동북아에서의 소다자 협력 체제를 강화하자, 탄력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구사하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됩니다. 한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한중 관계 기능력 발전, 한러 관계 강화, 또 한중일, 한러일과 같은 또 다른 소다자 전략 협력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추진될 때 오히려 그러한 협력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다자 및 쌍무적인 안보 노력이 다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날이고 저희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하영선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손열 원장님 또 네 분의 발제자들께서 굉장히 무게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서초관님과 마찬가지로 그분들 말씀들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특히 이제 하영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런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집터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제 반환 좀 돌았습니다. 앞으로 2년 반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생각한 좀 솔직한 평가를 좀 얘기를 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과거 2년 반을 돌아봤을 때 외교라는 점, 남북관계, 또 국방정책 전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에는 북한에 대한 북한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북한에 대한 기대, 그러한 기대를 밖으로 발신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돼서 정책들이 많이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북한 핵 문제 협상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 정부 잘못은 아니고 북한이 핵 포기를 말끔하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참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작년 6월 달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사상 초유의 미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이후 지금 1년 반이 흘렀는데 과연 실질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됐느냐를 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했던 거는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겁니다. 일부 미국 학자들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도 전체 폭파가 아니고 입국 폭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박하게 평가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 외에 사실은 대단한 지금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항들은 이미 작년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작년 6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3번이나 대절을 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점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깔고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2년 반을 어떻게 끌고 갈지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전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 정부가 결정하고 나서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를 좀 하니까 그 외교부의 차관이 주한미국 대사를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런 이제 불만 표시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두 나라 사이에 좀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 현지에 나가 있는 대사를 외교부에서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면담을 공개한 적은 없었어요. 이거는 한미가 동맹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워싱턴에서 설사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 대사를 불러서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면담을 했다고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좀 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왜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의 지금 갈등에 미국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 정부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의 잘 부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조금 강수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게 효과가 지금 있나요? 미국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일본이 굉장히 지소미아 연장을 다급해하고 있고 이렇게 돼야지 계산이 맞는 건데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전문성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보좌진의 보좌를 받아가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이 전부 우리 정부가 다 이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의 관계도 우리 하영선 이사장님 말씀처럼 썩 매끄럽지 않은 하고 평가가 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사상 제일 어렵다라는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랑 또 상대적으로 북한이랑 또 상대적으로 관계가 괜찮으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국내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아주 결정적이라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의 국가들하고 동시에 관계들을 다 이렇게 좀 어렵게 가져가는 것은 틀의 문제로서 좀 저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전략적 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죠. 일본의 아베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력도 많이 했죠. 사실 아베 총리가 미국 대선이 벌어지던 해 9월 말에 유엔 총회를 가서 외국 정상으로서 유일하게 힐러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틀림없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본 거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일본 외교도 저렇게 실수할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동시에 다른 면도 봤습니다. 11월 초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일본이 그 실수를 만회해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일본 외교가 미국 내에서 이런 저력이 있구나.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베가 이렇게 미국이랑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촉성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규제, 자동차 수입 규제에는 일본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중국하고 해직을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아베 총리가 큰 대규모 대표단을 끌고 중국으로 가죠. 그 이후에 시진핑과 아베가 계산은 다르지만 우리 합의를 크게 발표해서 제3국에 가서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일본은 과거에도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한테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봤을 때 이게 아베가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저렇게 관계를 복원시키고 나면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좀 전체적인 틀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참 좋았었겠다는 생각을 하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중국 사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드 문제는 제가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다뤘던 문제로 해서 이 서철환님 말씀처럼 굉장히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문제인데 사드 합의를 2017년 10월 달인가요? 사드 3벌 합의를 저희가 해서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거를 이제 육성으로 약속을 하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그 세 가지 약속이 다 현재의 한국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의 미래의 선택지를 막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피했으면 좋을 약속이고 또 형식으로 볼 때 우리 스스로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거하고 정책을 재확인하는 거하고 중국에 대해서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건 두 개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제일 큰 의문은 그렇게 어려운 약속을 우리는 했는데 과연 중국한테 뭘 받아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드 보복을 다 걷어들이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여전히 사드 보복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도 사실은 공개적으로도 항의할 수 있는 일이죠. 약속 위반이라고.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뭘 약속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음악 대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중국을 가는데 그 단원 중에 한국 사람 3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3사람을 제외하고 와라 라고 중국 측에서 요구를 하는 바람에 결국 대학교의 오케스트라 중국 공연 전체를 취소하는 일이 불과 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무슨 고충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은 여하튼 사드 3불 합의도 어떤 걸 서로 합의를 하고 주고받았는지가 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일단 끊겠습니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저희가 희망적인 사고에 따라서 대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게 되면 저도 정보에 있으면서 있는 걸 가지고 홍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팩트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다 보면은 그게 도로 이제 우리 짐이 됩니다. 찾아보니까 법정 스님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말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 말로 빚을 지면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협상이 잘 안 되는 거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거나 이런 또 이상가족 상봉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한테 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의연하게 좀 긴 호흡으로 있는 건 있는 대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해가면서 대북 정책을 끌고 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대를 불러일으켜 놓으면은 그걸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왜 정책이 왜곡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중심을 잡고 현실에 기초해서 긴 호흡으로 정책을 끌어나가면 저는 앞으로 2년 반 동안에 좋은 일들도 생길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북핵도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뛴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해결의 기초를 놓을 수 있고, 한미동맹도 지금보다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고, 북한하고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면서 남북관계의 어떤 주춧돌을 놓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면서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국정과제를 쭉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국정과제대로 이렇게 쭉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특히 북한 관계는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권 문제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남북 간에 의제화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많이 욕심을 부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대화의 의제로 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삼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우리 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중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데 쓰면은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숫자가 800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수 정부였던 지난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5년하고 2년 만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한 1700명, 1700명이나 1800명 정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 앞으로 2년 반 동안에 아주 많은 이산가족 상봉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대로 하양선 사장님하고 선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라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저는 뭐 경제통상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그 미국, 중국, 일본 이슈에 대해 갖고도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미 공공외교 강화 필요성이 지적이 되는데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트랙 1, 트랙 2 정도의 어떤 그 레귤러 컨택 정도의 트랙 2 접촉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제도적으로 미국 정치권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제도 장치가 한국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사드 보고, 일본의 수출 통제, 사실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방압 조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대응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데 굉장히 급하지 않나. 사실은 중국은 정치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 강압 조치를 취한 게 지난 10년 동안 한 10여 차례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전략적 옵션을 약화시키는 이런 어떤 반작용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중국이 향후에 언제든지 이런 그 강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같은 걸 미리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관계입니다. 군대 위안부하고 강제징용 관련해갖고 전 사실은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피하고요. 다만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를 가보면 군대 위안부 관련된 2015년 12월 28일 그 양국 외무장관의 발표 내용을 영문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적인 고찰 분석 보고서를 외무성 웹사이트에 굉장히 장황하게 실어놓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일 한국 국민하고 일본 국민이 아니고 제3국 국민이 그걸 읽어본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 정당성이 일본에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공공외교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입체적인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되고 공공외교를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을 거의 안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수치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 공익교 의원도 나와 계시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통상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보고서 내용 전반적으로 쭉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게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가 지금 형성되는 과도기이고 경제 통상 분야는 글로벌 통상 질서 그러니까 글로벌 트레이드 아키텍처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전환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중 통상 분쟁으로 단지 촉발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미국이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전부터 입법한 내용을 보면 미 의회의 대중국 정책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어떤 국제 통상 질서의 어떤 불확실성, 그 다음에 탈규범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뉴노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이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국제 통상 질서의 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기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이 이제 외교 통상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통상 이슈가 통상 규범에 따른 이슈가 아니라 외교안보 전략과 직접 연계된 통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외교 문제와 통상 이슈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이 가속화가 어떤 새로운 통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그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분야에서는 이 보고서에 조금 좀 더 자세히 기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미국이 지금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새로운 통상 규범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2 같은 경우에 USMCA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FTA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정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해갖고 자동차 수입 제한을 하겠다. 그 다음에 비시장 경제권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보호주의, 일방주의 조치 하에서도 어떤 탈규범 하에서도 어떤 미국이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통상규범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이제 USMCA에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일본 간에 체결된 완전한 FTA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변화를 좀 더 기술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통상 분야의 어떤 추진 방안에 보면 4강에 국한을 해놨는데 사실은 통상 영역은 정치적 사강하고 좀 영역이 다르거든요.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하고 EU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중국, 아세안 쪽도 굉장히 중요한데 4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주요 통상 우리 주요 통상국이라든가 거대 통상 경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통상 정책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고 봅니다. 잘한 점은 기본적으로 이 국제 통상 질서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 갖고 선제적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을 해갖고 이걸 발효화 시킴으로 해갖고 미국이 어떤 추가적인 통상 압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또 자동차 232조 가는 자동차 추가 완성 문제라든가 철강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과의 어떤 지금 사전 협의를 통해 갖고 이제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다.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간에는 통상 분야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너스 쪽을 보면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해 갖고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에러를 아직도 겪고 있고 중국은 그걸 버젓이 계속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정부가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는 건 좀 마이너스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 통제 문제, 한일 간에 수출 여기 지금 무역 갈등이 생긴 것은 사실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이렇게 스필오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저는 몇 번 자문을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이 여기 구글거리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캐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간을 많이 놓치지 않았나. 그래갖고 지금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이런 관계로 왔는데 여기 일본의 수출 통제 시스템은 일본이 뭐 WTO 협정에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고 외교적 문제입니다. 이 정치 외교적 문제로 이걸 풀지 못하면 통상 전문가들은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언론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무슨 법률적인 어떤 해석이라든가 판정으로 이걸 해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홍보하는 데 불과하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14구시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갖고 여기 이제 신남방, 신북방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2년 한 6개월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처음에 주장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목표가 얼마 정도 달성이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홍보적인 측면 말고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만약에 검토해갖고 우리 실질적으로 별로 성과가 없으면 제가 볼 때 정책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뉴노멀 시대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술 패권주의입니다. 그것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호해야 될 기술도 탈취의 대상이 되고 유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패권 경쟁이 있어갖고 한국이 취해야 될 국내적인 조치,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갖고도 이런 국내적인 정책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되는 환경, 뉴노멀 시대에 과연 현재 외교부 조직과 인력, 그 다음에 이런 외교부의 현재 맨데이트가 이런 챌린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인프라하고 외교 인프라에 대한 냉정한 반성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간을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 우선 이 자리에 와서 오래간만에 우리 하얀색 기자님 뵙기 위해서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하얀색 기자님 포함해서 손열 원장님과 또 네 분의 발제자께서 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공감을 드리고, 물론 일부 지금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 또 그 약간 좀 정책 제어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현 정부에서도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외교 정책이라는 게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도 그렇지만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매우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쭉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일 관계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인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1심 판결이 이명박 정부에서 나서 2심 판결이 박근혜 정부에서 나고, 이 3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사법적 거래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 2월에 비공개 간담회로 일본에 가서 일본 측의 정계분들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사법 시스템하고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매우 다른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의 이해가 그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실제로 법원 판결에 정치권이 상당 부분 개입하고 정치적 대화를 법원이 일본 정치권과 정치적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엄격한 삼권 분립파이기 때문에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입장을 개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는 안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라고 일본 정치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봐라.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일 관계를 좀 더 몇 개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의 대화의 틀을 바꿔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만 해도 한일 원연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과거 JP 오히려 시절에 만들어진 대화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개파 정치, 보스 정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합의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런 시대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 한일연맹을 통한 그런 어떤 뭐 비공개 대화 또 어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세지마 류조 같은 사람이 과거에 그 한일 관계 갈등이 생겼을 때 밀사로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이 끝나는 방식에서 새로운 틀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 거죠. 일본의 정치인도 바뀌었고 한국의 정치 세대도 대폭 큰 변화가 있었는데 서로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과거의 방식대로 왜 안 되느냐라는 불만을 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우리 외교, 또 우리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적 글로벌 환경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지배적 가치, 지배적 이론, 지배적 사고로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이제 다양한 기존의 방식, 기존의 사고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도전하고 있고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시기가 저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그 불안 얘기하시고 불안하다. 이건 뭐 외교뿐만 아니라 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고요. 저는 한국 외교의 불안이라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 한국의 외교다운 외교가 있었을까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이건 뭐 보수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포함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외교 참 편했죠. 미국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만 따라가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죠. 중국이란 매우 강력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자가 생겼고 과거 미국의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드 배치 무조건 물을 밀어붙였다가 외교적 참사, 경제적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외교가 이제 겨우 아래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정말 미국만 따라가겠구나.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외교적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될 훈련과 경험이 매우 부족합니다. 왜? 미국만 결정이 되니까요. 심지어 팔레스타인 관련된 그런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유럽의 국가들조차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반대 성명에 사인을 할 때 우리 기권 내지는 미국 따라 반대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중견국가, 여기 많은 분들이 중견국가 얘기했는데 전 동의합니다. 중견국가 외교를 하려면 중요한 것은 중견국가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지향점, 그 다음에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 걸맞는 가치지향점과 준거 같은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 외교에서 그런 가치지향과 기준점,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었냐?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들자라고 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정권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 중견국가로서의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가치 기준, 지향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요. 이제는 경제보다 과거에 안보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경제 중심의 외교로 바뀌었습니다. 설문조사 보십시오. 매우 경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더 불안해합니다. 한미 경제 관계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왜?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미동맹의 변화, 뭐 예를 들면 뭐 심지어 주한미군의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최소한 중국 또 북한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매우 낮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제적 충격,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 압박, 미국의 통상 압박이 들어올 때 그것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한미동맹 중심의 대미 관계도 이제는 통상 중심의 관계로 바뀌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관점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들은 바뀌었는데 우리 정치권과 우리 그 외교안보 당국에서의 변은 아직도 냉전 시대의 그런 그 안보 중심의 외교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 무역 질서를 얘기하면서도 그런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해서 창조적인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문재인 정부라고 말을 저는 뭐 변명할 생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미 관계 저는 그 전재성 교수님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고 매우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뭐 물론 다른 선생님들 다 공부가 됐는데 저는 중미 관계도 글로벌 차원하고 우리 그 동아시아 지역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차원의 중미 관계를 미중 관계를 좀 다시 봐야 될 차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 미중 관계는 세계적 그 무역 패권을 놓고 규범 이제는 과거하고 패권이라고 할 때 규범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규범을 도리어 이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얘기하고 중국이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변화와 한반도에서의 동아시아 지역에 이루어진 변화를 통상과 안보 측면에서 좀 더 차원을 나눠서 우리가 개별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 관계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또 우리가 대응을 중견국가로서 해야 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차원에서의 변화는 좀 더 이 경제 질서 문제보다는 좀 더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경제 통상이 좀 강조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은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안보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일본 변수는 저는 일본은 여기에 일종의 이 미중 관계라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변화의 하위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일본과의 갈등은 미중과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재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일본의 가치를 높게 보느냐, 높게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일본에 대한 외교는 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가 평화법을 개정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안보적 중추세, 그래요. 아마 제가 보기엔 유럽에서 영국 정도의 파트너십을 일본은 갖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미국이 용인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한일 관계도 복잡해지고 한중일 이 삼국 관계도 복잡해질 겁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변화가 있지 않아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 나름대로의 이 가치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또 내려는 한중관계에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하영선 선생님 기조연설이든지 여러 발제문에 있는 건 결국은 전 맨 공감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우리의 중견국가로서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냈자 이 부분은 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것이 뭐냐? 기존의 한미관계 틀에서만 묶여서 그것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사실 여전히 뚜렷한 답은 아직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차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일 먼저 말씀하시느라고
너무 짧게 말씀해서 죄송해요. 이번에는 좀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많이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거 제가 대신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바람이 있던데요. 말씀하시면서 전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말씀하셨어요. 사드 문제 때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 때 동아시아 연구원에서도 미 국방부 사람들, 국무부 사람들 많이 방문했고 중국 학자도 불러서 얘기했는데 이 전문적인 설명이 과연 한국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전문적인 설명을 했어도 이거는 한국의 안보 때문이고 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가 이게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방위부 분담 협상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합의한 게 8.6% 인상한 거였죠. 지금 더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 한국에 감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권 전환은 최근에 과거 국방장관님들이 나서서 다들 이거 전환했다가는 한국은 아직 정보 능력 안 됩니다. 등등 해서 어떤 밀리터리 리더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주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반대 입장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세 가지 포인트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도 잠깐 더 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는 물론 좀 미국의 무기책입니다. 그리고 아마 배치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тур키가 배치되고 임시 운용을 하면서 우리 이제 경계병도 같이 있게 되고 우리도 이제 같이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상황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배치된 사드에 관한 군사 기술적인 설명들을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그래서 그 같은 설명들을 우리도 알고 미국도 공유하고 중국도 일정하게 아는 상황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군사적인 부분의 대화로 연결됐고 그게 나중에 이제 선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무기체계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했고요. 제가 되돌이켜 보면 사드 관련된 갈등은 저도 2017년 5월 달에도 이제 가보고 중국이랑 그런 논의들도 많이 하고 최근에도 가보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군사적인 논란보다는 전략적인 경쟁, 미중 간의 그런 이슈들 또 한중 간에는 신뢰와 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사적인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을 알았다 하는데도 여전히 최종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신뢰와 체면의 문제가 저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랑 외교를 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2016년, 17년에 이제 깨지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설명을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따지는 사람은 아니고요. 미국이 천문학적인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거의 5배 정도 수준의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하나의 항목별로 치환돼서 분석되고 그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 협상 대표를 맡았는데
저는 뭐 외교부 국방부에 있는 인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효과적인 설명의 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런 한미클럽의 그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네 분의 장관님 얘기가 있는데, 한 분은 이미 그거는 준비는 다 됐고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좀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2006년도, 그러니까 2003년부터 6년까지 전자권 전환 문제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당시에 미국하고도 논의하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일정하게 물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갖추고 전자권 전환이 된다 그래도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한국에서 행사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능력에 부족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브리칭 케이퍼빌리티라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가 뭐 동맹을 주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초기에 대응하고 또 한반도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라는 식의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건데,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동맹은 저는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군사적으로 준비해온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능력은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함으로써 전환을 시도한다는 그런 목표에 저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남북관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박홍근 박사님, 교수님 이제 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직도 억제 단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12차례나 뭐 단거리 발사체 발사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인식이 좋지가 않죠.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10월 달에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안보상의 악재들, 또 북한이 또 12번째 쏜 것이 또 10월 달이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과거에 2017년 11월 29일에 마지막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까지의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했을 때 긴장 상황이 과연 지금 그런 긴장 상황이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그러니까 2017년까지의 역제가 아니라 지금의 역제는 다른 분야이죠. 지금은 저는 북한도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뭐 완전한 비핵하겠다 말은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명에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핵실험장 파기, 핵실험장 폐기 뭐 등등의 노력들을 하다가, 모라토리움에다가 실험장 폐기 노력들을 하다가 2017년 9월에는 그 영변 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상조건하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은 구체적으로 서로 바터로 오가지는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핵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저는 2017년 이전보다는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덧붙여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정말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행 답보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물론 이행이 답보되어 있죠. 근데 9.19 군사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DMZ에서의 이러이러한 여러 사업들의 진전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DMZ와 해상 공중에서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그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완전히 중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육지에서의, 육상에서의 군사연습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해상도 마찬가지, 또 공중에서의 비행 금지구 이런 것들이 2018년 11월 1일 이후로 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은 이미 과거랑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적대행위는 중지되어 있고 우리의 대비 태세, 경제 태세는 사실은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는 그만큼 또 군사 태세, 국방 태세는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군사합의 이행이라는 것이 이행답보, 추가적인 사업의 진전에서는 이행답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일정하게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시간이 쌓이고 있고 진전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남북한의 군비 통제, 장기적인 긴장 완화와 뭐 더 이상의 과정을 진입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욱 장관님, 저렇게 이제 긴장 완화된 걸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별 진전이 없고 이거 이제 조 차관님께서 북한에 대해 너무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문정부가 발신해서 정신을 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또 그 미국에서는 정가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갔고 이런 시점인데 또 북한에서는 올 말까지 별 진정이 없으면 셈법을 달리해서 혹자는 또 내년 들어서 뭐 핵실험이라도 다시 하면 어떡할까, 장거리 미사일 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판하기 쉬운데 지금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아니면 좀 대화 국면으로 한국 정부가 돕는다면 구체적인 걸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제가 받아야 되는 질문인가?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를 하고 바로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다음에 올해 5월 달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2차례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서론입니다. 이게 그 미사일과 세 가지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이터컴스랑 비슷한 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초대형 방사권은 세 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사정권으로 겨냥하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만은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안보 위협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섰으니 이제는 여세를 몰아서 그 재래식 군사력의 한국에 대한 남쪽에 대한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거리 타격수단을 현대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안보에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건 뭐 어느 정부가 서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발전이 상황 발전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 강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이렇게 이것이 잠재적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가 과연 있느냐,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북한의 미사일은 위중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안보 입장의 발언도 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북한을 뭐 억제하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잘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최선의 노력을 그런 게 필요한데 상황 인식이 다르면 혹시 대비도 좀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긴장 완화가 좀 된 건 사실이고, 근데 하노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트럼프도 지금 좀 어렵고, 그러면 내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이제 잘 대화가 안 됐는데,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하고 딜을 할 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있다 하는 쪽에 유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조금 더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좀 더 딜을 하려고 조급해할지 모른다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없었던 탄핵 국면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고려하면 조금 있다 하는 게 낫겠다고 저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할 요량이에요. 뭐 조건은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만일에 완전한 핵 포기를 할 것 같고 그것의 대가로 김정은도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사실은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좀 유엔의 경제 제재가 아무리 뭐 효과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북한의 특히 외화 수입을 옥죄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은 김정은의 금고하고 직결됩니다. 따라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가 않고 만일에 김정은 생각이 그런 핵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어느 정도 능력을 보유하는 가운데 스몰 딜을 통해서 난국을 돌파해 나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빨리빨리 이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뒤로 밀어서 협상을 하고 아마 내년 초나 이럴 때 스몰 딜 쪽으로 가서 영변을 내주고 제재 해제를 많이 받아낼 수 있으면 목적이 달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 후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압박 전술을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아마 과거보다는 좀 더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딜을 강압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다른 미국 대통령하고 좀 달라서 혹시 군사 옵션을 확 쓰면 어떡하느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쪽 시리아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란에 대해서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리스크 어버스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위험 회피형 인간인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도발 수위를 높여도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겠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되는데 스몰 딜이 된다면 그 딜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냐. 제 생각에는 특히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희생하지 않고 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연합훈련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이나 아니면 어쩌면 주한민군의 일부적 규모에 관한 일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스몰 딜의 일부로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경각심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스몰 딜을 거부를 해서 긴장이 높아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한반도의 긴장 수준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과거에 보시면 어느 대통령이 서울에 앉아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옵션을 택하는 건 굉장히 조심했지 않습니까? 신중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긴장 고조를 막느냐? 결국은 북한 쪽도 막아야 되겠지만 미국의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말이 미국에 먹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돈독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미국의 성급한 군사 옵션 고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재의 틀을 흐트리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제재가 사상 초의 강력한 제재가 작동 중인데 북한한테 압박이 되니까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만일에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저도 그걸 원합니다만 진전이 좀 없고 북한이 압박을 가할 때 군사 옵션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제재, 압박 국면에 좀 더 강화라든지 보건 쪽으로 미국을 끌고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역시 대미 설득 능력과 제재 틀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목표에 좀 어긋나는 지금 우리의 어떤 행동은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급하게 생각해서 남북 경협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재에 흐트려 놓는 것인데, 이런 결정적인 국면이 왔을 때 우리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감사합니다. 조차관님하고는 1대1 토크를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발표자들께 발언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최세관 배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무역 규범이 바뀌어서 글로벌 트레이드 아키텍처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외교하고 통상 문제를 구별을 못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통상 문제가 외교부랑 합쳐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산잡으로 갔는데, 그럼 다음 대선에서 이거 다시 합쳐야 될까요? 공약으로? 굉장히 전체적인 질문인데 저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사람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어느 부서에 통상 기능이 가느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서에서 맡든 어떠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갖고 지금 외교정책, 안보정책하고 통상정책이 완전히 얼라인이 되고 같이 가는 말이에요. 미국의 인테젤락도 그렇고, 중국의 지금 원벨트 원로드, 사실은 그 외교정책의 한 일환으로 지금 경제 투자를 좀 같이 좀 연결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교당국하고 그 통상교섭부가 있는 산업부가 이런 어떤 통상정책,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갖고 긴밀한 공조를 하느냐, 과연 정책 코디네이션이 확실히 이루어지느냐,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금방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통상 협상을 담당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어떤 국제통상법 또는 국제법, 외교 협상에 어느 정도의 어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교부에 있을 때 통상 교섭을 하면서 경제부처 관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도 연수원에서 국제법을 강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국내법에 굉장히 단련이 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제법 규범과 국내법이 충돌을 할 때 국제법 규범을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는 관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교부와의 코디네이션, 어떤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국제법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어디에 있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지소미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세안 플러스3에서 11분인가 깜짝 면담을 두 분이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께서요. 지금 지소미아에서 사실 한국에서도 사실은 좀 엑시트 스트래티지를 찾아야 될 텐데, 우리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지소미아를 중단하기를 결정한 거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요.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은 해야 되겠다 해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서 또 이렇게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지금 뭔가 나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어드바이스 하시겠어요? 수석 대변인이신데 어떤 논리를 피시겠습니까? 청와대. 예, 제가 청와대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국내 정치, 외교 문제를 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국내 여론이나 국민의 지지를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소미아 문제도 일본의 압박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건데, 실제로 원인 제공은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문제를 갖고 시작한 걸 통상 문제로 먼저 두고, 이 통상 문제를 갖고 그때 이 통상 문제로만 갔으면 좋은데 이거를 안보 문제를 끌고 왔죠. 왜냐하면 이 수출 규제령을 하면서 일본이 한 거는 국제사회의 안전을 얘기했어요.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순간 마치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정부적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제 쥐소미아 문제는 저는 아까 서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쥐소미아가 그렇게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쥐소미아 보면 그동안 한 30건 좀 넘게 한일 간의 정보 유래가 있었는데요. 주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있을 때 정보 교류를 합니다. 서로 요청을 하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레이더가 400km가 넘어가면 잘 관측이 안 돼요. 지구가 둥글어서. 이 레이더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레이더로 관측하는 데 효율적인 건 뭐냐면 초기 발사 단계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탄착 지점은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요청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초기 단계에 어떻게 쏘느냐 할 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군사정보 유효한 거는 초기 단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이 발사하느냐의 정보는 우리가 일본으로 얻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의 정보는 되게 한미 양국 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소미아 자체가 한일 관계에 큰 균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징적인 게 미국이 이 문제를 하는 건 사실은 지소미아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확정은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한일 간의 군수지원 협정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간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는 한미 군사동맹, 그 다음에 미일 군사동맹이 존재하고 한일 간에는 안보협력이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닌데 미국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한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동맹이 동아시아의 미래에 바람직하냐 하는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죠.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마냥 좋은 문제죠.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는 좀 쿨다운 시키는 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저는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를 좀 넘어가는 시점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양국이 현재로서는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당국 간 대화를 효율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속에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마리는 우리도 찾아야 될 거고 일본도 찾아야 되고요. 차제에 이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이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통상의 문제, 이 세 가지 차원을 어떻게 다룰 건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과거사 문제가 본질이라고 보이겠지만 한일 간의 갈등의 저는 내면은 미래 신기술에 대한 반도체 전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삼성이 100조를 넘게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메모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간의 매우 효율적인 반도체 분업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구조가 도리어 일본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까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해하고 일본 업계에서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한일 갈등의 이면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측면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네 분 발표자님께 5분 내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선 교수님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분 말씀은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신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상황 평가라든지 우리 정부 후반부에 대한 제언이셔서 두 가지 제 포인트하고 지금 이사장님 잠깐 말씀하신 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작업은 현안에서 문정부가 여태까지 뭘 잘못했나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 지금 서차관님 말씀하신 개개의 그 현안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 일본 사활적 이익 관련해서 안보 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은 이미 한미동맹 수준이 아니고 중국을 겨냥하는 또는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지역동맹 차원에서 이미 생각을 시작했고 한미동맹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차원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한미동맹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전략 하에서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생각할지를 놓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방위비, 전자권, 또 지소미아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관계로만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변해서 아까 홍 의원님 말씀처럼 그 미국 일변도 정책을 취하려 해도 미국이 이미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미국 일변도로 가더라도 미국은 이미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그 대미 수평적 관계나 자율성 확보는 100%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동맹이 없는데 동맹이 정말 필요할까를 아주 근본적으로 한 두세 단계 앞서 생각해야 될 상황이고 중국도 전략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드도 말씀처럼 북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 미중 문제였기 때문에 보복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는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어떤 입지를 취하느냐의 문제지 북한의 핵위협이 뭐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의 문제가 이미 아니게 돼버렸다. 따라서 총론과 전략 환경이 바뀐 거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빨리 깨달아서 개별 사안을 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정부 내의 외교 관련 부서들이 그 총론 정립을 하고 다시 강론을 다시 보는 과정을 빨리 할수록 좋은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내 정치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여론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흥미롭게 본 거는 미중 어디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높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 그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따라서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젠다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치 비용을 치를 필요도 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국내 정치 비용을 줄이면서 올바른 외교 정책을 하느냐의 싸움인데 그거 역시 정치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국민들이 이 손실이 있는 싸움을 힘을 합쳐서 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따라서 정파적 이익이 어느 정도 침해가 되더라도 그 국민 전체의 비용을 줄이면서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이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의 문제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 전자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서청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일본 관련해서는 저도 많은 그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인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외교 전반에서 일본의 위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아마 우리 전장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한국 외교의 총론 속에서 일본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강론에서 대일 그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들을 해보고 강론이 너무 과대하게 해서 올 7, 8월 사실 이게 모든 게 일본에서 촉발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그 자세 문제를 그러니까 한국 외교의 총론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게 지금 파트너로서 일본이 결국은 일본 정부가 있겠고 일본 정부를 갖다가 정책 내용을 구성하는 정권이 달라질 텐데 결국 일본 정권은 지금도 그래갖고 계속해서 보수 정권일 텐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정권과 한국의 정권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익숙해져야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정권이 어떤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의 보수 정권이어도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좀 더 관련된 사안은 아까 소장관님께서 고이즈미 아베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98년 파트너십 선언 때도 아베는 반대를 했었고요. 김대중 오지 파트너십 아베는 반대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아베와 지금의 아베가 같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아베가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연한 자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일본의 보수의 스펙트럼 내에서 아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뭐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외교 전략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한 아베 외교라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지소미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 측면에서 효과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두 장관도 얼마 전에 안보에 도움이 되면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 미국에 있는 미국 국방부, 국무부,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11 테러 때 만약 미국의 FBI와 CIA가 협력을 했으면 9.11 테러를 막을 수도 있다.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더의 직진성이 있으니까 한국 쪽, 남한 쪽으로 쏘는 건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일본 쪽으로 쏘는 거는 일본이 더 잘 볼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정보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보다 제가 지금 더 우려를 하는 것은 이 사안이 한일 간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는 다 아실 것 같고, 이게 한미 간의 사실 사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난 지소미아 한국이 중단 결정을 했을 때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가 다 그렇게 거칠게 나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바로 지난주에 스테이웰 그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일본에서 이 지소미아 연장을 얘기했고, 지금 한국 와 있는데 아마 내일 그런 얘기도 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반기 2년 반을 얘기하는데 저는 1차 고비가 11월 22일, 23일 공공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소미아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이것을 폐기로 간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폐기의 이유를 일본한테 돌릴 수밖에 없고요.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가게 되면 12월 정도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우리 그 현금화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더 유연성을 갖고 대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거든요. 더불어서 12월 달에 김정은이 얘기한 새로운 길에 데드라인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은 올해 내년에 넘어가서 안보 상황이 너무 악화될 가능성을 기우기를 바랍니다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고 늘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적으로 지소미아 문제는 전향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가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박하게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카이다에서 국방 군사를 18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내용을 알아서 좀 더 이게 제 높아짐이 좀 더 높아진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당연히 2017년과 비교해서 전쟁의 위험은 그때랑은 하늘 땅 차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억제 측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면 여전히 고도화가 되고 있고, 특히 KN-23 이스칸데르급이라는 미사일의 그 능력은 저는 이거는 2G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갖고 있는 현재 우리 이 방어 체제로 막기가 거의 힘듭니다. 팩토리 MSE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없고, 2021년 들어오고 미군이 있고, 근데 그것도 실전에서 한 번도 활용이 안 됐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억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떤 정책 대안이냐면, 아까 홍 의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능력, 그것을 억제하는 능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저는 더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공격하진 않더라도 억제할 수 있는 기존의 능력을 더 확대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5월 4일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거기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끌려온 거거든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한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은 아주 명백하게 유엔 제재 결의 위반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명백하게 얘기하고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것을 일단 막는 것은 그 정도 얘기를 해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 코멘트가 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코멘트의 주요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은 글로벌 아키텍처의 변화의 국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세계 무역 질서 또는 조금 더 넓혀서 세계 경제 질서를 생각할 때 항상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 세계 무역 질서가 격변의 국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시스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한국같이 이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때 시스템 균형은 결국 유지되기 어렵고 결국 시스템 브레이크다운으로 갈 텐데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존 다자주의 질서 또는 아까 말씀 나오신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혁하고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지어서 이제 미국의 전략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네, 그 미국의 전략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USMCA에 기반해서 그걸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무역 질서 내지는 경제 질서를 수립하려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큰 틀에서의 이 무역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다자, 연계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현재 글로벌 트레이드 아키텍처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코멘트만 드리자면 예를 들어 중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대1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달리 사실상의 소위 말하는 디팩토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경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경쟁 짧게 말씀드리면 기술은 국가 수준의 경쟁이기도 하고 기업 수준의 경쟁이기도 하고 또는 궁극적으로 거버넌스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술 경쟁 가운데 상당 부분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아직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칙과 규범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는 분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WTO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또 국내적 차원에서 지금 데이터 상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적인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제안보 연계 더 이상 코멘트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다만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예스와 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어떻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경제안보 연계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다양한 패턴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문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요. 정치적 해결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데요. 다만 제가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하나의 전략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한계 역시 명확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의 입체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차원을 또 넘어서 왜 한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아시아 내지는 지구적 차원의 공급 체인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한 6, 7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지금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보다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제언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이전에 정부라든지 또 지금 국회에 계신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모시고 듣고 최종 보고서를 좋게 잘 쓰려는데 더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발표자나 토론자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동아시아 연구원은 보고서를 잘 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읽히고 정부나 국회나 특히 청와대에서 좀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전직 차관님들, 대변인님, 대사님들 많이 동아시아 연구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참석해주신 청중 여러분, 발표자, 토론자, 패널리스트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